부동산 투자 교육을 받던 시절 나는 부채가 돈 버는 수단이다 라는 가르침을 철저히 받았다. 부채란 마치 지렛대와 같기 때문에 부채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부채를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이 그 교육의 골자였다. 집이고 자동차고 사업체고 간에 지금 당장 사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채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 재무학 교수는 부채란 마치 양날 검과 같다. 자신을 위해 좋은 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내 몸에 칼자국을 낼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부채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되기가 설득력 있게 대중들을 파고드는 것이다. 현학적인 말과 논리로 부채가 얼마나 정교하고 세련된 금융도구인지에 대해 학계도 한몫 거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여기에 부화내동하지 말자.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싶은 점은 설령 부채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꽤 많더라도 부채가 가지고 있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장점을 다 상쇄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긴 시간을 놓고 볼 때 소위 부채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높은 수익률을 한 번에 무너뜨릴 만한 막대한 위험률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이다. 나도 한때는 부채가 수단이라는 잘못된 통념의 신봉자였으며 이것을 여기저기 설파하고 다닌 적도 있다. 또한 나는 부채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 노련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임대용 부동산을 내게 수익률이라는 현학적인 용어를 써가며 이것이 어떻게 큰 돈이 될 수 있는지 투자가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하고 판 적도 있다. 즉 부채가 수단이다 라는 통념을 큰소리로 주창하고 다녔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교훈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어찌 알았으랴. 부채를 통해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산을 하게 된 후에야 투자 시에는 반드시 위험률을 반영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비로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신봉하던 통념이 얼마나 위험하고 멍청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수업료치고는 너무나 혹독한 인생 교훈이었다.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보고서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다. 또한 이제부터는 지각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잠언 22장 7절에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 세상의 경제학자들은 부채가 부자 되는 수단이라고 가르쳤지만 하느님은 부채를 경멸하셨던 것이다. 마음속으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고 생각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날씬한 사람들이 부럽다면 날씬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 똑같이 해보자. 부자들이 부럽다면 부자들의 공통점을 찾아 똑같이 해보자. 잘못된 통념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자. 미국에는 포브스 잡지가 선정하는 400대 기업인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은 명실공히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부자들이다.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75%의 사람들이 부채 없이 부를 이뤄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그린스나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할리 데이비슨 등은 거의 부채 없이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이다. 내가 재무 컨설팅을 하게 되면서 만난 수많은 백만장자들 중에서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부자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내가 만난 백만장자들의 공통점은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고 반드시 현금이 확보될 때만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현재처럼 할부와 외상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현재 할부와 외상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리는 업체들의
창업주를 살펴보면 빚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갑부들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유통회사인 시어스사는 물건을 팔아 얻는 수입보다 할부와 신용카드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더 많다. 그들은 더 이상 물건을 파는 상점이 아니라 상품을 앞세운 채권자다. 아이러니하게도 1910년에 시어스사의 카탈로그에는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것은 큰 오류다 라는 문구가 실린 적이 있었다. J.C. 페니사는 신용카드 사업을 통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그 회사의 창업주는 부채를 혐오하는 것으로 유명해 미스터 현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이다. 포드사의 창업주 헨리 포드는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것을 매우 게으른 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고, 이런 창업주의 철학이 조직 문화에 깊이 스며 있어 GM사가 자동차 할부 판매를 하기 시작한 지 근 10년이 넘도록 포드사는 할부 판매를 기피했었다. 물론 지금은 포드 모터스의 할부 금융 부문이 전체 계열사 중 가장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옛날에는 빚지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요즘은 빚지는 것에 훌륭한 수완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 문화 곳곳에 퍼져있는 이런 잘못된 통념을 샅샅이 해부해 보도록 하자. 잘못된 통념.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들이 어려울 때 돕는 길이다. 진실. 친구나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난다. 결국 주인과 종의 사이, 즉 대주와 차주의 관계로 전락하게 된다. 미국 속담에 처남에게 $100를 빌려주면 두 번 다시 그를 볼 일이 없어진다 라는 말이 있다. 돈을 빌려주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상 이상한 역학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내 라디오쇼에 전화를 건 제이 양도 이와 비슷한 사연을 호소한 적이 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직장 동료에게 $50를 빌려준 적이 있다. 어렵게 사는 동료였기 때문에 월급날 받기로 하고 선뜻 빌려준 것이다. 하지만 월급날이 지나도 돈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점차 자신과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일단 돈을 꾸고 나면 당사자들의 마음가짐과는 상관없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찾아온다. 따라서 각별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들 간의 친밀한 관계는 순식간에 돌변하게 된다. 더 이상 친구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 친척 간의 돈 거래를 한 후 함께한 저녁 식사는 그 전의 식사와는 다를 것이다. 상전과 함께 식사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이 양은 그 직장 동료와의 우정을 되찾고 싶어 했다. 내가 그녀에게 우정이 $50보다 중요하냐고 묻자 그녀는 몇 배나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녀에게 친구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냥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하도록 부탁했다. 빚을 탕감받으면 상전과 종의 관계 역시 종료되기 때문이다. 물론 아예 처음부터 상전과 종의 관계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관계를 되찾는 것이 더 낫다. 나는 친구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붙이라고 당부했다. 첫째, 언젠가 불쌍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 둘째, 다시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지 말 것. 이처럼 친구와의 돈 거래는 친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제이 양의 경우 혹독한 교훈을 얻은 뒤에야 이런 통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던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친구가 어려울 때 돈을 주는 것은 옳은 일이 돼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돈 잃고 친구 잃는 길이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를 나는 수차례나 목격해왔다. 내가 상담했던 수많은 선량한 가정들이 이런 돈 관계로 속 끓이는 것을 보아왔다. 한 번은 집 장만을 위해 형에게 돈을 빌린 동생 부부가 아직 그 빚을 갚지도 못한 상태에서 동남아로 휴가를 간다는 말을 듣자 형 부부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을
눈치챈 동생 부부와 형 부부는 한동안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친한 사이일수록 금전 관계로 얽히게 되면 평생 동안 그 앙금이 지속될 수도 있다. 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사륜구동 차량 구입에 필요한 2만 5천 달러를 6% 이자로 빌려주었다. 이것은 예금 금리보다 높으니까 할아버지에게도 이익이었고 은행 대출 금리보다 싸니까 손자에게도 이익이었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손자는 정리해고를 당해 더 이상 할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막노동을 해서라도 빚진 건 갚아야 한다는 주의였다. 점점 그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손자는 트럭을 중고차 시장에 팔아 19,000달러를 할아버지에게 갚았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도 계산은 철저히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할아버지는 무일푼의 실업자인 손자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머지 6,000달러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6,000달러를 되찾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손자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손자는 수치심과 죄책감, 분노감으로 심사가 꼬여서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돈 때문에 친한 사이가 멀어지고 관계가 파괴된 경우를 나는 무수히 목격하였다. 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당연하다는 잘못된 통념은 이제 버려야 한다. 그것은 서로의 관계를 담보로 삼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잘못된 통념.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친구나 친척을 위해 당연히 할 일이다. 진실. 보증을 섰으면 이제 친구나 친척 대신 빚 갚을 준비를 하라. 은행에서 연대 보증인을 세우라고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과는 많이 정말 다른 시선으로, 시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